지브롤터 해협인가요? 왜 거기다 다리 안 놔요? 가장 좋은 예가 우리 한인 해저터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술로 문제 없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은 이게 일본의 침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인천보다 거기가 짧아. 우리나라에 부탁하면 우리가 놔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지리학을 연구해놓고 왜 이렇게 국경 나눠놨어요? 우리가 이걸 지배할 수 있다라는 오만의 표현이 직선이고. 모르는 상태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못된 인간들이네. 역사를 보다 가깝게, 역사를 보다 재밌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강인욱입니다.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제가 엄청난 지리협회 이사장이기도 하거든요. 엄지회. 안녕하세요. 성안대 유럽연화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는 박현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종종 애국민수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부도로 지리를 많이들 배운다라고 하는데 사회과부도를 제 나이 때는 안 열어보다가 언제 열어보냐면 게임하다가였거든요. 그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무역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태양의 시대. 태양의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2, 3, 4 막 쭉 이제 하면서 사회과부도를 열고 여기 하고서는 이제 이름 적어놓고 항구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실 사회과부도를 열어봤었거든요. 근데 처음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양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딱 건너는 이 관문이 지브롤터 해협인가요? 맞습니다. 이 해협이 정말 좁잖아요. 근데 여기만 딱 건너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 아닌가요? 왜 거기다 다리 안 놔요? 다리 놓기가 쉽지 않죠. 좁지 않아요? 그게 아마 풍랑 문제라든지 여러 기후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를 배로 가봤거든요. 가장 짧은 거리가 모로코 딴자. 이 딴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아랍에서 하는데 그걸 탕헤르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게 이제 탕후루 아니고 탕헤르. 예, 탕헤르. 왜냐면 그거 프랑스 사람들은 땅지에르라고 썼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발음을 탕헤르라고 하는데 원래 아랍어는 딴자입니다. 딴자가 이븐 바투타의 고향이에요. 맞아요. 그 예. 공항 이름이 이분 바투타 예, 국제공항이에요. 이븐 바투타가 거기서 시작한 가보니 겁니다. 그 탐험가 이름을 썼더라고요. 탐험가 국제공항. 이름이에요. 네, 11만 킬로를 세계를 여행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정화보다 2배 많고 마르코폴로가 2만 5천이니까 5배 많게. 이슬람 탐험가예요? 예, 이븐 바투타. 이집트도 자주 오셨습니다. 예, 동아시아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두바이에 가면 이븐 바투타 몰이 따로 있어요. 예, 두바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교도는 기본적으로 탐험과 모험을 장려해요. 거기서 배를 타면 가장 가까운 게 스페인의 따리파라는 곳이거든요. 그게 1시간 걸려요. 59분 배로. 꽤 멀군요. 직선거리가 근데 14km 정도밖에 안 돼요. 14km밖에 안 되는데 59분 정도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자동차도 싣고 다 가거든요. 그 정도면 인천대교 정도. 그러니까 인천보다 거기가 짧아. 인천대교가 21km거든요. 그러니까요. 놓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 부탁하면 우리가 놔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혹시 유럽이 아프리카 연결되는 거 싫은 거 아니 아닐까요? 근데 사실 해저 터널 뚫는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죠. 해저 터널. 왜냐하면 영국이 사실은 고립된 섬나라였는데 그 유로 터널을 뚫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수는 브뤼셀에서 런던까지 출퇴근을 하거든요.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해저 터널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건축의 기술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와 감성의 논리인 그런 것 게요. 같아. 가장 좋은 예가 우리 한인 해저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길이가 220km쯤 되고요. 해저로만 가는 게 한 130km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로 문제 없어요. 근데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은 이게 일본의 침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든 유라시아랑 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한국부터 이거는 똑같이 연상되는 게 있죠. 유라시아를 가기 위한 길을 한국 연결한다. 일본의 인진나라의 정명가도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과 모로코가 같은 경제 수준이고 같은 문화권이면 이미 뭔가를 해도 했겠죠. 근데 프랑스 같으면. 예, 쉽지 않았고요. 지브롤터 해협에 다리를 놓지 않는 이유는 가장 간편하게 상업성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해야 할 필요를 어느 쪽에서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 터널 이야기도 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컨대 뭐 스페인하고 여기 뭐 지브롤터하고 그다음에 모로코하고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그렇게 가깝게 약간 육로로 사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굳이 추진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배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사실 스페인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브랄타라는 이름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요? 지브랄타가 사실은 어원이 뭐냐면 자발 따릭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발은 아랍어로 산이고 따릭은 장군 이름이에요. 따리크 장군, 따리크 이븐 지야드라고요. 711년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을 점령한 장군 이름이에요. 711년부터 1492년까지 스페인 지역을 무슬림들이 지배했잖아요. 그 시작이 됐던 711년에 그걸 넘어갔던 사람이 따리크 이븐 지야드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발 따릭, 따리크의 산이라는 의미에서 지브랄타가 나와요.
지브롤터 해협이 이슬람이 유럽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을 정벌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예, 711년. 그 이름인 거예요. 네네,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 지브랄타라는 지역은 영국이 또 차지하고 있죠. 거기가 또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지역인 게 지브롤터는 영국 해외령이고 또 그 건너편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세우타는 스페인 땅이고 스페인은 멜리하고 스페인은 예. 게다가 모로코 있고 스페인 있고 그리고 저쪽 서쪽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서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 또 위치하고 있죠. 사실 보면 저는 이런 수많은 해협을 연결시키고 한 거 보면은 정말로 감성적이고 딱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좋은 예가 이 일본의 이 삽질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해저터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하냐면 러시아랑 친할 때 사할린 있지 않습니까? 사할린가는 이 홋카이도의 사할린까지 해저터를 뚫는다. 그런 다음에 사할린에서 다시 육지로 넘어간다. 왜냐면 가능한 게 사할린하고 아무르주 있죠? 거기까지가 제일 좁은 데가 타타르 해협인데 14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얕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길 통해서 그냥 건너갔었어요. 나룻배 타고도. 그걸 타고 연결해서 가면은 대륙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비행기 타면 1시간인 걸 왜 차 타고 2박 3일을 가야 돼 그렇게. 지도 보면 나오잖아. 견적인데 이거를 계속 일본이 자민당이 표가 떨어질 때 질 때마다 계속 그 약을 파는 거예요. 쿠릴 섬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제 그 철도를 이어서 일본과 대륙을 잇겠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아니요. 좋아합니다. 왜요? 푸틴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자 생산성 얘기했잖아요. 생산성. 자 사할린 앞바다에 있는 주 있죠.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없냐면은 한반도의 10배 크기 땅인데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가스파이프 건설할 때 저희들 고고학자가 가서 먼저 작업해요. 가스파이프 놓을 때 유적이 있으면 한국은 다 먼저 발굴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하냐? 어차피 허허벌판이니까 유적만 찍어라. 거기 피해서 놓으면 된다.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거를 일본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인프라 깔아준다는데 쿠릴섬을 마치 뭐 고려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한마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산케이 같은 구구신문이 막 펴는 거야. 이거 이번에 가서 대담판을 지어서 쿠릴섬을 가지고 오고 대가로 철도를 지어주고 러시아도 긍정적 검토를 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은 그 동네가 얼마나 황량한 곳인지 아는데 그리고 철도를 이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시베리아 철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우리 서울역에서 모스크바까지 아니 비행기로 9시간 거리를 누가 2주 동안 기차를 타요? 하루도 안 타는데 우리는. 저도 사실 시베리아 첨단 횡단도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하루만 지나면 이제 지겨워진다. 하지 말아라. 그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같이 가져오면은 선생님은 가시고 저는 가서 기다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인문학 방송의 MC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 여러 대륙들을 보면 힘없는 국가들의 서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중동 지역이 특히나 많이 그런 얘기 나오죠. 이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난도질 당해서 이 국가에 부족들이 다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국가에서도 독립할 수 없는 부족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 곳에 분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국경선을 그은 게 전부 다 열강들이 걷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유럽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의 개념.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근대 세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땅에 살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한 민족으로 본다면 민족이 국가를 이루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못 이루면 그냥 네이션만 있고 스테이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 지역을 네이션 스테이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트랜스 요르단을 만들었다가 트랜스 요르단에서 트랜스 빼고 지금 요르단이 된 건데 그럼 요르단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를 100% 한 네이션이냐? 아니죠. 거의 70%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래서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발로치 사람들, 그 다음에 쿠르드 사람들, 그리고 같은 민족인데 나눠진 사람들이 이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완전하게 자연적으로 국경이 지형 장애물로 돼 있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지형 장애물이 없는데 억지로 거놓은 거니까 사실은 이건 완전히 인위적인 거죠. 그럼요. 저는 이 질문 때문에 이제 먼저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 김재 교수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때문에 이렇게 지리학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지리학을 연구해놓고 왜
이렇게 국경 나눠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국경을 그리는 행위가 지도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힘의 논리를 반영하는 시각적 재현물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본질은 저는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지리가 약간 유행이에요, 지정하기. 그게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뉴스를 딱 켜면 전쟁을 보도할 때 지도를 빼고는 얘기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게 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지도가 생기고 나서부터 전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내 땅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이야말로 굉장히 지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쟁이 최고의 지리교사다, 서양의 격언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땅을 긋고 이게 내 거야라고 하는 그것은 어쩔 보면 각 국가들의 자기 어떤 욕망이 투현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만의 표현이 직선이고, 사실 아프리카 얘기만 하는데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인도도 그렇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과 인도의 그 국경을 나누는데 그거를 지리학자가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법학자가 가서 한 거예요. 법학자가 가서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특히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이의 국경을 보면은 직선은 안 돼,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구 센서스만 가지고 그냥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이게 고립된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동네를 가려면 여권을 받아야 돼서 돈이 없으니까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고립돼서 살아가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 됐었어요. 저는 이제 뭐 직선으로 긋는 것도 긋는 거지만 잘못 꺼가지고 되게 고립돼 사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 그런데 그게 북아프리카나 중동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그렇게, 소련도 그렇게 걷어요. 예를 들면은 소련이 사실은 1240년부터 1480년까지 240년 몽골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어떻게 이걸 지배를 했겠습니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제가 항상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보고 있는 건데, 평원이 만주에서 시작하잖아요. 여기 만주 평원에서 헝가리 평원까지 연결된 게 거의 7,000에서 8,000km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정할 때 스탈린이, 원래 사실 카르파티아 산맥 안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앞에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평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번 뚫리면 그렇죠. 러시아는 목 밑에까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카르파티아 산맥 넘어서 헝가리 땅을 뺏어간 거예요. 그게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제 1차 방어선은 저기죠. 동유럽의 위성국가. 서양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위성국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헝가리 땅을 뺏어가지고 만든 거고, 예, 이게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걸 그린 거죠. 당시에 소련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자국에 생각했을 때 유리한 걸로 그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프리카도 직선으로 그었다는데, 이건 직선은 오히려 모든 국경선은 정치의 선이지 비례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려진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 소련 때 예컨대 아까 네이션 스테이트 이야기했는데 과연 민족이라는 것을 누가 정의했냔 말이죠. 그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정치가 개입되는 거예요. 스탈린 시절 때 수많은 민족들을 너희들의 민족은 같은 민족이야, 너희는 달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이었고,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그것이 영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앙아시아 통치할 때 진짜 게리맨더링을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아마 10위 안에 드는 넓은 땅인데, 카자흐 자체가 원래 변방에 있는 소속이 없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정말로 진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변방인 이름은 또 이제 그분 싫어하시니까 그냥 자유로운 사람들. 예, 자유로운. 예, 근데 그 거대한 이유는요, 현재 카자흐 땅의 3분의 2가 원래 시베리아예요. 그거를 떼준 거야, 전력적으로 소련이. 어차피 우리 자치공화국이니까. 왜냐면은 중앙아시아를 억누르기 위해서. 보면은 카자흐가 거대하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막 옆으로 쫙 한마디로 이렇게 눌려있는 형국이 돼요. 원래 가장 큰 나라가 우즈벡이었기 때문에 우즈벡의 그 실권을 없애는 식으로 다 이렇게 국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없는 나라,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키르기스탄도 원래 그 사람들은 말이 카자흐랑 똑같아요. 거의. 원래 우리로 말하면 방언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굳이 산속에 있는 카자흐는 키르기스인데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해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물론 이제 키르기스도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이 러시아에 이제 동조했지만은 나라를 만들어서 주는데, 문제는 그때 키르기스탄 안에 우즈벡 사람이 많은 도시를 포함시키고
반대로 우즈벡에는 또 키르기스탄 도시에 포함시키고 바로 그게 안디잔하고 오시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맨날 폭동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왜냐면은 우즈벡에 있는 안디잔은 키르기스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야. 맨날 싸워요. 오시도 반대야. 오시는 키르기스탄 도시인데 우즈벡 사람 많아요. 그럼 우즈벡은 할 말이 없냐? 우즈벡 쪽에서 저쪽 히바, 부하라 거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하라 유명하죠. 거기가 참고로 타직 나라예요. 타지키스탄. 거기 사람들은 타지키스탄하고요. 우즈벡은 아예 말 자체가 다른 어족이라 아예 다른 나라 말이에요. 비슷한 나라가 다 아니에요. 포함시켜놔요. 일부러 싸우라고. 서로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제 망해라. 그러면 이제 소련이 다 정복한 이게 러시아가 거대한 땅을 지배한다는 게 사실 운 좋아서 했는데 운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제가요. 거였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김희지 교수님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소련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극악한 제국주의를 건설했던 그 유럽의 국가들이 그냥 자대국이었다고? 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싸우라고 이렇게 그은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었다고? 처칠이 딸꾹질해서 그었다고? 이 부족들이 섞이게 싸우게 그래서 이렇게 그은 게 아닐까? 고도의 작전으로 바보처럼 그은 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그어? 이 오만한 보소. 근데 사실은 고도의 전략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일단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미지의 대륙이었던 건 맞아요. 유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가서 가장 살기 좋고 한마디로 영양가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경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영국은요 선발주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살기 좋고 통치하기 좋은 곳만 이렇게 싹싹 고른 느낌? 네덜란드 나갔는데 네덜란드 남아공에 주로 있었고 이제 그 위로 못 갔어요. 근데 영국이 우간다라든지 케냐라든지 뭐 이런 지역은 상당히 선선하고요. 커피도 많이 재배되고 좀 살기 좋은 곳이에요. 특히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국경선을 다 거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좋은 일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지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 땅이야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뒤로 온 게 이제 프랑스죠. 베냉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제 프랑스어 문화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살기 힘든 곳.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온 벨기에 이제 후발주자는 콩고강 유역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전염병도 많이 생기고 생활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데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지도화되지 않은 지역은 이게 내 땅이라고 이렇게 그리기가 애매한 겁니다. 탐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렇다면 일부러 꼬불꼬불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지역을 모르니. 그래서 저는 그 무지가 어떻게 보면 직선을 만들지 않았을까. 모르는 상태로 그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못된 인간들이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다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과 부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작가님이 아마 써주셨을 것 같은데 유럽을 지금 대륙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물론 유럽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구본을 한번 보시고 또 정확한 면적의 세계조를 보시면 유럽은 정말 대륙이 아닌 게 확실히 드러나고요. 또 지중해도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프리카는 정말 광대한 대륙이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또는 프랑스가 18, 19세기에 그린 세계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럽은 정말 대륙 같다. 이렇게 크게 나오고 왜냐하면 마르카트르 도법 스타일로 항해에 적합한 지도이기 때문에 각도, 정각, 각도는 정확한데 면적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실측을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건 네가 갖고 이건 내가 갖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딜을 하면서 지도를 탐험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 게 아프리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는 반대 사례가 있어요. 오히려 유럽이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동남아예요. 왜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섬마다 굉장히 다른 종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그런데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수님? 3억 아니에요? 네. 2억 8천, 9천. 하여튼 맞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4위예요. 인구가 많은 걸로는 미국 다음이에요. 미국이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4위인데 섬이요. 거의 수만 개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저가 항공에 다니지만 옛날에 정말 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교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을 우리가 마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고요. 그게 말레이어랑 되게 유사해요. 왜냐? 원래 가장 많은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바어였습니다.
자바 원인이라고 거기가 인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가 쌀 재배를 하는데 화산이 막 폭발 너무 비옥한 거예요. 비료를 안 뿌려도 너무 많은 생산량이 있고 1년에 4번 재배하니까 서너 번. 그래서 거기 인구 밀도 굉장히 높아서 자바 원인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바어가 지금도 한 40% 사람이 자바어를 집에서 써요.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일종의 링과 프란차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945년 이후에 국가가 공용어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발리에 가면 발리어를 쓰고요. 순다족이 있습니다. 웨스트 자바. 제가 좋아하는 반둥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또 순다어를 써요. 완전 글씨가 달라요. 글씨가.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세계 최대의 모계사회 미난카바 수마트라족이거든요. 그 애들은 또 미난카바어를 써요. 그리고 수마트라 되게 교통이 안 좋아요. 수마트라가 우리나라 영토 한 4배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바딱족이 있어요. 또 뭐 먼따와이족이 있어요. 언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언어만 해도 수백 개, 공용어만.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 네덜란드가 가만 놔뒀으면 이거 다 흩어졌을 거야. 근데 Dutch and this 해서 네덜란드가 거기서 그 섬들을 다 알고 향신료, 커피 팔면서 꿀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건지 안 돼. 엄청 큰 데를 해서 지금 네덜란드 애들이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게 엄청 먹인 거예요. 잘 먹인 거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만든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그래서 imagined communities, 상상된 공동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든 그 학자가 베네딕트 앤더슨인데 그분이 이 인도네시아 연구를 하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어. 아 나 이거 다 분열되고 쪼개질 것 같았는데 다 섬이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도네시아 하나의 나라로 기능하지? 그래서 그때 말한 이론이 이 사람들이 공동의 언어를 쓰고 또 학교를 만들어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또 명문대를 같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라디오를 같이 보고 책을 읽으면서 이게 상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이 나쁜 짓도 했다. 맞죠? 그렇지만 유럽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통합되는 나라도 있었다. 뭐 제가 뭐 식민 통치와 제국주의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순기능도 한 게 있다. 제국주의의 가장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사실 그 최근에는 말 담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약간의 반성이 깔려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표적인 표현이 오리엔트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오리엔트는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유럽의 동쪽을 전부 다 포괄하는. 그래서 오리엔트에는 현대 한국도 들어가고요. 고대 이집트도 같이 들어가요. 욕할 뻔했어 나 방금. 이집트가 들어가고 한국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지리 공간 개념이.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가 가장 최근에 이 이름을 포기한 학교들이 있어요. 일단은 옥스포드가 원래 그 Faculty of Oriental Studies라는 동양 학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름을 견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한국을 연구하는 한국학과도 있고 제가 공부를 했었던 이집트학 전공도 있고 아시리아 전공도 있고 동남아시아 전공도 있고 티베트 전공도 있고 막 그래요. 유럽의 모든 동부 지역에 대한 모든 시대의 연구를 하나로 묶어놨었던 거예요. 지구 전공이네. 그렇죠. 그런데 Faculty of Oriental Studies의 이름을 최근에 2022년에 드디어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Faculty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별로네. 조금은 나아진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이집트학이나 메소포타미아학 쪽 연구에 있어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시카고 대학의 동양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Institute for Oriental Studies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도 작년에 드디어 2023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아이작으로 바꿨는데 뭐냐면 Institute for the Study of Ancient Cultures of West Asia and North Africa 이렇게 바꿨어요. 구체적인 지명을 조금 넣었어. 더 구체적. 그러니까 오리엔트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이 담론을 해체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이 어느 정도는 어떤 업데이트되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 오리엔트에 대한 서양의 반성이 시작된 게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 때문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동양학의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 오브 오리엔탈 스터디즈가 있거든요. 아메리칸 오리엔탈 소사이어티.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름을 못 바꿨을 정도로 전통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박근도 교수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오리엔탈 소스는 그러면 왜 오리엔탈 소스예요? 아, 요즘 그건 모르죠. 오리엔탈 소스는 그러면 뭐 유럽 동쪽에 있는 사람들 다 먹는 소스예요? 그거 이름 바꿔요. 러시아도 동방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러시아도 그 도입은 배웠는데 약간은 거기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게 자기 나라가 동서남북이 다 포괄을 해요. 세계를. 동방학이라고 다 포괄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남쪽에 남아시아, 동아시아, 타타르 소스, 오리엔탈 소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국적인 것은 다 갖다 붙인다.
근데 이게 그쪽만 뭐라고 할게요. 저는 오리엔트라는 말 쓰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19세기에까지 갖고 있었던 이 지리상의 어떤 본다면 지식의 한계인 것 같은 게 중국도 그러거든. 동이족, 이만 융족 다 오랑캐아니에요. 그냥 다 싸잡아서 동이족, 다 만족, 융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를 왜 구분하지 않았냐? 자기가 정복을 하고 자기 땅이 되면 그때부터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랑 멀어질수록 구분을 안 하고 다 이렇게 통해서 노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 그걸 왜 분리하지 않았냐? 제 생각에는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없고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동이라는 말도 바꿔야 돼요. 예. 우리 쪽에서 보면 절대 동쪽이 아니거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서구라는 표현도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모여서 학회를 한번 여시죠. 박현도 교수님, 권민수 소장님,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두 분은 잘 아시잖아요. 이거 3억씩 내요, 한 번 통과할 때? 그게 배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선은 5만에서 한 20만 달러를 내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비가 다 달라요. 7천만 원 정도? 7천에서 몇억 원까지. 제가 아는 거리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그러면 예전에 에버그린 문제의 배가 수백 대, 수천 대 막았잖아요. 그럼 걔는 몇천억 배? 그 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화물 저 큰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컨테이너는 최소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근데 걔가 좌초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막아버렸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혔죠. 그러면 벌금 내는 거예요? 보상금을 내야 되겠죠.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 아, 보험금. 보험 회사가 그런 경우에 망한다고 그러던데. 망할 수 있죠. 예, 그 정도면 망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수에즈 운하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사실은 희망봉은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운하는 여기 시나이반도, 그러니까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진짜 예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때도 있었어요. 이집트가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고대 이집트 때 대략 지금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사례는 기원전 한 1890년경에 중앙국 12왕조 세누스레트 3세 때인데 성공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운하를 뚫은 거를.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 옛날에 펠루시움이 있었던 이 포트사이드에서 직선으로 수에즈까지 뚫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호수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라고 그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큰 호수랑 나일강의 가장 그 하류에 있는 지류들 가운데 가장 동쪽 지류로 연결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저쪽 지중해에서는 강 따라서 들어와서 이 운하를 통해 가지고 호수를 통해 가지고 홍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구조를 이제 그 고안을 했었고, 그 구조가 최초로 실현된 거는 중앙국 시대 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운하 한번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소실도 되었었고 다시 신왕국 시대 때, 하세스투나 람세스 시대 때 다시 팔려는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실패해요. 또 다시 뚫으려고 할 때. 그러다가 정말로 완벽하게 성공한 거는 이집트가 이제 페르시아한테 지배를 받았었던 기원전 6세기에 그 다리우스 1세가 정말로 뚫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들어오면서도 계속 노력을 했었고, 또 로마 시대 때도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소실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대 이 프랑스 사람들이 뚫을 때까지는 제대로 된 경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수에즈 운하에서 번 돈으로 이집트가 그 박물관 짓고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건 약간 과장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로 거두는 수익이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는 이제 국영 그 시설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주요한 수입원인 건 맞죠. 근데 이게요,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잖아요. 여기서 해적들이 올라타기 너무 좋지 않아요? 수에즈 운하에서는 해적이 올라타지 않아요. 거기는 완벽하게 이집트가 통제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해적 때문에 수에즈 운하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다 나가서 홍해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갈 때 거기 소말리아 지역 있잖아요. 아덴만 그 지역에 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쪽 이제 유럽 쪽이나 대서양 쪽에서 오는 선박들이 여기를 피하려고 아프리카를 쭉 돌아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홍해 같은 경우에서 이집트의 사실 젖줄이죠.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한데 요즘은 막혔잖아요. 후티 반군이 미사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절대 배 통과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배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집트로서는 손해가 막심할 텐데,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물어보면은 이집트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후티 반군을 가서 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이집트는 약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쪽 편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집트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적대시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수입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면은 작년에 번 거 많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후티 반군을 강력히 비난하거나 막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레이트
비터레이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945년에 미국이 정말 중동의 최강자로 등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4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 압둘 아지즈를 만나서 석유와 안보를 맡겨원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56년에 여기를 국유화를 하죠. 나세르가. 그러면서 사실은 아랍 민족주의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국유화를 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수입원이 뺏긴 영국과 프랑스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침략을 했잖아요. 전쟁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이집트가.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다 물려가지고 결국엔 지금도 이집트가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구를 아무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가 아주 들판의 불꽃처럼 퍼져나갔죠. 예, 그게 이 스웨즈 운하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죠. 스웨즈 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게 저희가 압록강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 국경. 그 압록강에 중국 배가 못 지나가는 거 혹시 아세요? 사실 운하가 어려운 이유가 토사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곧방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압록강에, 그러니까 두만강에 섬들이 많은데 옛날에 그 김일성이 이제 국경 그을 때 간도를 다 중국이 가져가니까는 그때 김일성이 국경 단판 지을 때 그러면은 강에 있는 섬은 다 우리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압록강변에 갔다 왔는데 그 있죠, 위화도 회군하는데 바로 그 앞에 원래 섬이었다가 황금평이라고 해서요 거대한 평야 섬이 있는데 그게요 천천히 붙어가지고 중국 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육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자연 현상의 변화가 현상으로 생겨가지고.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황금평의 안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북한 땅이니까 압록강 전체가 북한 땅이 돼버리니까 중국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니까. 황금평이 이게 또 되게 11평방킬로미터인데 위화도도 커요. 위화도도 보면은 처음에 역사 기록 보고 3만 대군 가겠어요. 엄청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주고 못 주죠. 그래서 모든 섬은 거의 다 북한 거니까는 제가 보면 압록강에서 바로 이렇게 손 뻗으면은 닿을 만한 땅도 다 북한게 됐어요. 결과 못 가요. 그래서 단동항에 있었던 모든 항구가 더 서해안 쪽으로 옮겨가서 아예 거기를 못 가게 막혔다고 해서 최근에 녹든도하고 황금평은 아마 북한 체제가 좀 위험해지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아마 스웨즈 운하처럼 아마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한 편리를 추구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숨어있는 뇌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스웨즈 운하가 사실 이쪽 동아시아랑도 이렇게 연결된 또 사례가 있는 게 아마 선생님 잘 아시는 그 러일 전쟁 당시 때 그 러시아의 그 발트 함대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아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사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영국 쪽에서 통과하는 걸 막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스웨즈 운하의 요 수심이 되게 얕아가지고 발트 함대의 커다란 전함들이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갔다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역사를 보다 해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또 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시각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제국주의적인 시각. 근데 시각이 바뀌는 데는 한 세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